이 공시가 얘기하면서 우리 새로 임명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제주시장 시절에 그 전 서초구청장이시죠. 조은희 전 청장님이랑 같이 이 공시가 문제 제기를 굉장히 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의 기준이 된 편의주택이 굉장히 엉망인 게 많고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네, 우선은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그간 이제 시세하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워낙 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현실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에 맞춰서 적정 수준으로 좀 보유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였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기가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 그 다음에 거기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담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세율도 인상이 되고 공정시장가액들도 올리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다소 좀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시세하고 괴리감이 심하게 좀 발생을 했던 부분들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좀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원했든 원치 않았든 시세도 오르고 거기에 네. 세율도 오르고 거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적용되는 공시가격까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 바로 조세저항, 우리가 봤던 이런 것들이 생겼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취지는 좋은데 너무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었고,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괴리라고 하는 거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 기간 중에 생겼던 괴리였던 것인데, 이거를 정부로서는 뭐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는 했지만 납세자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좀 가장 큰 조세저항을 일으킨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세종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산정했습니다라는 거를 열람할 때 같이 좀 보여주기는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또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표시되어 있는 비교 사례나 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가 뭐 정부로서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었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해서 하는 과정 중에 일부만 나오는 형태가 됐고, 그걸 봐서는 왜 이 집이 그 가격이 나왔는지를 당사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공시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화를 하기는 하되 충분히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는 내야지라고 할 만큼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산정의 기준이 됐던 여러 가지 정보들은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물론 제한은 있겠지만 더 많은 정보들을 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비교 사례부터 그 계산 근거까지 많이 공개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를 납세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조세저항을 좀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달에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이 높다는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시가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직도 뭐 그 현실화 비율을 맞추려면 뭐니까 시세와 차이가 이건 올라가면서 세금을 낮추려면은 그 어떻게 뭐 세율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선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자체를, 원래 예정돼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뭐 2029년까지 금액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때까지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화 자체를 조금 기간을 좀 길게 줘서 납세자들이 순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의 세율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에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폭을 좀 가져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추가로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일각에서 있잖아요. 이제 주택만 유독 이 시세와 어떤 이 공시가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다른 뭐 토지나 뭐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좀 현실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나요? 네, 실제로 주택뿐만 아니라 알고 계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틀리게 토지 혹은 건물에 딸려 있는 부수 토지에 대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현실화하는 과정들은 같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화제가 좀 덜 된 부분은 있고요. 결국은 시세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괴리가 좀 더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택과는 틀리게 조금 주택이 더 민감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국민의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현실화 과정 중에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임차로 살게 되든 아니면 뭐 자가로 살게 되든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거고, 그러면 그게 자가일 때 내는 보유세가 뭐 집주인한테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세입자한테 일정 부분은 전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조금 더 화두가 됐던 부분인 거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현실화 과정들은 거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 자체가 조금 더 길게 잡혀 있기는 해요. 이 토지 관련해서 뭐 작년에 이 정부가 추진했던,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입법이 된 거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하려다가 이게 법제화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놀려두던 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대지 상태로 계속 있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나대지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 2%씩 최대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적용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부재지주의 농지니까 이거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특공제를 해주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입법 취지에서 없애겠다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대로 가기로 했고요. 즉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비사업용 토지는 일단 세율이 다주택의 경우처럼 중과세가 됩니다. 세율이 좀 높아지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를 했어도 해주지 않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세율은 중과하더라도 오래 보유했으니 투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2%씩 해주기로 다시 바뀐 겁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어떤 입법적인 취지, 세법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투기하는 거리가 머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연 2%씩 3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씩 계산을 해서 15년 최대 30%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3년 이상 되게 되면 일단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15년 이상 되게 되면 그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투기라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세율은 중과해야 되겠지만 장특공제는 해주겠다. 이런 취지여서 원래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이 장특공제에 해당이 됐던 땅이 작년에 이제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서둘러 막 팔았다가 좀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뭐 들었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사자로서는 충분히 좀 억울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양도세라고 하는 거는 해당 시점, 그러니까 해당 시점이라는 거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을 한, 양도를 한 시점에 그 시점에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보면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들, 당사자들께서는 이제 개정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입법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법이 통과되는 모양까지를 좀 마저 살펴보고, 실제로 처분 등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과정 중에 올라갔던 이 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세부 안도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 왔나요? 네, 맞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직전에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해주지만 그 앞전에는 안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다가 안 해주다가 다시 해주다가 네. 이제 이번에 없앤다고 했다가 그건 무산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투기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쟁점이 되게 되면 요거는 없애고 세율은 높이고 장특공제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생기고, 이렇게 반복되어 온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장특공제 이 폐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약간 좀 소급해서 없어지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요. 기존에 있다가 없다가 할 때도 이런 형태였나요? 아니면은 그 전까지 있던 건 해주고 앞으로는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였나요? 기본적으로는 세법의 전반에 걸쳐서는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시점 이후에 적용되는 것부터 항상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시점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는 때 혹은 없다가 다시 생기는 때에 맞물리게 되면 그 앞전에 처리된 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법상 안 되게끔 되어 그렇죠. 있는 것이어서 네. 실제로는 소급입법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데 그게 맞물려서 미리 처분을 하셨거나 하신 경우에는 그렇게 느껴지실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또 팀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윤석열 시대 새 정부의 부동산 투자의 철학은 세금 측면에서 뭐 A에서 B로 가야 된다. 이런 팁이 있으면 하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단기적인 정책 목적,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투기를 잡는다든지 집값을 안정시킨다든지 물론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는 세금은 장기의 재정 수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로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할수록 오히려 조세 회피는 더 복잡한 틈을 타서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면 과거에도 나왔던 것처럼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 이걸 증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도 다 세금이거든요. 결국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 틀에서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같은 경우에 국가 100년지계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정책들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100년의 텀을 보고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세금도 100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30년 지계, 50년 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단발성의 효과를 보기 위한 제도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세수입이 안정화되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로 잡아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창 유행했던 단어 중에 우리 양포 세무사라는 말 유행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세무사 동료 선후배분들을 둔 팀장 입장에서 이게 조금 부풀려진 말인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양도세를 다루는 프로세스가 어려웠는지 궁금하네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세무사들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근래에 왔었던 개정들은 너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단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많이들 물어봅니다. 제 동료 선배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신 분들조차 어떤 개정 내용들을 계속 들여다보거나 양도에 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순간 바뀌는 것들을 놓쳤을 수 있거든요. 세무사가 세무사한테 세법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병탁 팀장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팀장님도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려운 이슈 있을 때 또 모셔가지고 쉬운 있을 때 있을 때도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